오늘은 영재성 바로 알기에서 다루었던 대표적인 4명의 천재들 중에 세 번째로 아이작 뉴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성 바로 알기에서는 비교적 아주 간략하게만 다루어져 있긴 하지만 아이작 뉴턴이 근현대 세계사회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같은 데서는 뉴턴이 가지는 어떤 역사적 중요성, 대영제국이라는 토대가 뉴턴에서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뉴턴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잖아요. 우리하고 장례 문화가 좀 달라서 그런지 서양 사람들은 묘지가 교회 혹은 성당 그쪽에 집중적으로 매장되고 보존되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왕족들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지하에 안장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지하에 안장된다는 것은 왕이 아니면 어렵다는 얘기죠. 왕의 가족이 아니라면 그런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데, 뉴턴은 과학적 업적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자기를 받기도 했지만 로얄 소사이티라는 왕립 아카데미죠. 왕립 과학학회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수장으로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당대에도 최고의 어떤 지위,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서 추앙되기도 했지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시신이 안장된다는 최고의 명예, 이런 것들로 추앙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뉴턴의 어린 시절을 보면 학교 생활 부조금 같은 것들이 나타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뉴턴은 유복자예요. 어머니가 임신한 상태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를 보지 못한 유복자인 거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당시에 이제 기독 학교를 다녔겠죠. 네, 학교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집단 따돌림 같은 것도 경험한 것 같고, 그리고 뉴턴 자신이 지나친 어떤 천재성이 있어서 그랬는지 매우 외톨이 같은 생활을 했던 것 같고, 귀족 자제들을 위한 기숙 학교라고 하더라도 이게 집단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아이들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학교 못 다니겠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집안에 큰 영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토지 관리를 하면서, 말하자면 농장주처럼 생활할 것처럼 하고 있었는데, 학교의 교장이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 아이가 재능이 매우 아까우니 학교를 보내달라, 내가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이 아이가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설득을 했다는 얘기가 남아있습니다. 학교로 복귀해서는 뉴턴이 자기를 괴롭혔던 교우들을 복수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기를 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압도적인 성과를 냈다. 그래서 대학을 갈 적에는 당대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간 것이고, 거기서 학문의 세계에 눈을 떠서 탁월한 기량을 발휘했다, 이렇게 얘기가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기록을 읽어보면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육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공자맹자활 같은 거죠.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을 읽고 그걸 이제 유창하게 읽고 그게 약간 문학적, 시적, 미학적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그리고 여전히 과학이라고 하면 정말 몇천 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겨놓은, 사실 정확하지도 않고 잘못된 정보가 잔뜩 들어있는 그런 고전들을 공부하는 거 위주로 돼 있었는데, 뉴턴은 당대 매우 이단화적인 새로운 과학의 흐름들을 엿볼 수 없는 새로운 소장과학자들의 책에 흥미를 느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코페르니쿠스니 갈릴레오니 이런 사람들이 지동설을 주장을 하고 그거에 관련된 어떤 이론을 전개하고 주장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서 학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어떤 고전을 통한 공부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았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이 소장학자인 뉴턴이 이제 연구한 분야는 당대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것인지 모르지만 기존의 어떤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단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제를 넘는 그런 식의 학문적인 행태를 초기에 보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뉴턴을 정말 일약 가장 큰 대학자로서 자리매김을 했고, 역사적으로도 이름을 남기게 된 이제 명저가 있죠. 프린키피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책입니다. 그 당대에는 이제 학자들이 다 라틴어로 글을 썼으니까 라틴어로 된 제목이겠죠. 자연 철학을 위한 수학적 원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시대, 지금으로부터 300~400년 그 이전의 시대에 있어서는 서양의 학문도 사실은 학문 간의 분화가 뚜렷하지가 않아서 철학과 과학 중에서 물리학, 수학, 천문학 이런 것들이 사실 분화가 되지 않았죠. 뭔가 학문을 하면 학문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 사람이 철학자인지 과학자인지 구분해서 얘기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합니다. 따라서
아이작 뉴턴, 그리고 그 당시에 학계라는 것 자체가 철학자인지 과학자인지 구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대의 최고의 어떤 지성과 지식과 지혜를 모아서 나름대로 좀 더 호방하다고 할까요? 천문과 지리를 따지는 천문학부터 지질학, 지리학, 혹은 역사, 철학, 교육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넘나드는 어떤 그런 학문적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 당대 학자들은 라틴어로 학문적인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유럽 국가들에 넓게 퍼져 있는 언어를 달리 쓰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학문적 교류를 서신을 통해서 활발하게 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자연 철학을 위한 수학적 원리, 그것을 제일 뒤에 있는 원리라는 제목만 라틴어로 따서 프린키피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책이 나왔을 때 당대 과학자들이 건방진 놈, 젊은 학자 녀석이 감히 원리를 얘기해? 적어도 원리 이런 얘기를 하려면 기하학 원론을 쓴 그리스의 유클리데스처럼. 기하학 원론은 엘레멘트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프린시플은 아니고요. 하지만 번역을 해놓으면 다 원리란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당돌한 학자가 원리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한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역사적인 소적이 되어 있죠. 미적분 이론이라는 것이 과연 영국의 뉴턴이 창조해낸 것이냐, 아니면 독일의 라이프니츠가 창조낸 것이냐, 이것이 대륙의 학자들과 영국의 학자들 사이에 큰 싸움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당사자들도 서로 비난하는 그런 상황까지 치달았다고 그럽니다. 초창기에는 두 사람이 서로 서신 교류를 하면서 이 미적분 이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고 서로에게 좋은 영감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협력 관계였던 것 같은데, 미적분 이론이 확립되고 국교에 퍼져나가는 상황에서 원조 싸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당연히 뉴턴이 창안한 사람이고 니츠는 베꼈다, 따라했다, 아니면 별로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 독일을 비롯한 이제 대륙 학자들은 반대로 얘기하겠죠. 우리가 수학 교과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미적분 기호들은 사실은 라이프니츠 것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프린키피아라는 뉴턴의 책 때문에 미적분 이론에 대한 그 이후 학계의 영향력에서는 이제 뉴턴이 상당히 큰 공헌을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수학 이론이라는 게 한번 정립되고 나면 누가 우리 학교 교과서에서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누가 처음 한 거예요? 2차 방정식을 처음 누가 풀었어요? 3차 방정식을 누가 풀었어요? 이런 게 기록이 되진 않으니까 더욱 우리 같은 서구의 과학기술을 서둘러서 배워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이론의 원조가 누군가까지 공부할 이유는 없겠죠. 그 다음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새로운 과학기술과 엔지니어링과 좀 더 차원이 높은 과학 이론을 만들어가고 분석하고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새로운 이론을 누가 먼저 치고 나갈 것인지, 그런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지 300년 전, 400년 전 누가 어떤 공헌을 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진 않겠죠. 제가 관심 있는 것은 불우한 귀족의 자녀였고 경제적으로는 전혀 불우하지 않았으니까 불우하다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부복자로 태어나고 학교 생활이 불행했던 뉴턴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역사적인 건물로 성장했느냐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점, 시사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든 커뮤니티의 학부모님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 과학과 같이, 그리고 아주 수준이 높은 고등과학 같은 곳에서 아이들이 자기 역량을 펼쳐나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어떻게 열어줄 것인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걸 잘 열어주게 되면 사실은 그 수많은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토양 안에서 아이들이 연구해야 될 분야는 무궁무진하게 많다. 그리고 그런 천재들이 이미 다 대단한 과학적인 원리를 다 밝혀냈기 때문에 그 후세들은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무궁무진하게 뻗어갈 수 있는 수많은 과제들이 있고, 또 그런 분야에선 정말 이든 커뮤니티 안에 자라나고 있는 이 아이들이 다뤄야 될 과학적 대상들은 많이 있다. 그걸 어떻게 접속시킬 것이냐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뉴턴은 그 많은 정서적 고통, 실제로 사람이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영향력의 인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는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아주 기이한 행태 같은 것들도 에피소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사실은 이야기를 엮어서 또 얘기를 하면 또 한 꼭지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렇게 꼭 될 필요는 없었던 것이 아닐까. 뉴턴이 갖고 있는 그런 천재성을 누군가가 잘 감싸 안고 배려해 주었다면 위대한 과학자로서, 학자로서 성공적인 삶을 한과 동시에 행복한 유년 시절도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예들을 보여줄 수 있는 많은 이제 과학자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거대한, 막대한 잠재력에 비교한다면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혼란, 그리고 뭐 고통,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큰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이상을 이제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하루 매일 즐겁고 행복한 일로만 이제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이들도 대단한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운 고통 속에 신음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그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또 적정한 주기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소통이 되고, 또 자기가 추구하는 높은 수준의 정신적, 과학적 그런 탐구 활동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순수한 기쁨과 즐거움도 누릴 수 있고,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책 안에 몇 명의 이제 대표적인,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큼 이름만 들어도 그렇지, 대단한 사람들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그들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내용들을 요약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좀 더 자세하게 다루면 더 재밌겠네,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권의 책의 주요한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 매우 간략하게밖에 다루지 못했고, 제가 이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그때 발견했던 혹은 재밌게 느꼈던 내용들을 가끔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